시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소식에 수술비 5천만 원을 급히 송금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스위스에서 여행 중이었고 저는 단 한 가지 행동으로 통쾌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제 이름은 유나, 35살입니다. 남편 준영과 결혼한 지 8년이 되었죠. 저는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사업을 꽤 번창시켰고 집안의 경제적인 부담은 거의 제가 떠맡아 왔습니다. 준영은 공기업 행정직으로 일하고 있어 업무가 한가하고 월급도 많지는 않지만 안정적이었죠. 아이는 없었지만 저희는 부유하진 않아도 나름 평온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이경숙 여사님은 저에게 늘 살갑지 않으셨습니다. 늘 제가 여자로서 매일 밖으로 나돌며 제대로 살림하는 여자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고 디자인 스튜디오를 접고 집에서 아이를 갖도록 종용하셨죠. 그럴 때마다 준영은 옆에서 제 편을 들며 제가 사업가 기질이 강한 건 좋은 일이라며 어머니께 간섭하지 말라고 말리곤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서 연세가 많으시고 생각이 구식이시라, 크게 많으시고 생각이 구식이시라,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늘 최고로 좋은 용돈과 옷, 선물들을 골라드렸죠. 그날 오후 저는 스튜디오에서 고객과 디자인 시안을 논의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준영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고객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고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준영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유나, 빨리 돌아와. 엄마가 쓰러지셨어.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황급히 물었습니다. 엄마가 오전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모셨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이 위독하시대.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어쩌면 얼마 남지 않으실지도 모른대. 제 마음은 순식간에 조여왔습니다. 비록 시어머니께서 저와 살갑게 지내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준영의 어머니이자 저의 시어른이셨습니다. 정말 큰일이 났는데 제가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무슨 수술인데? 얼마가 필요해? 지금 어느 병원에 계셔? 저는 연달아 3가지 질문을 쏟아냈고 손에 든 펜은 부러질 듯이 꽉 쥐고 있었습니다. 준영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서울중앙병원 중환자실에 계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심장 쪽 문제인데 빨리 스텐트 시술을 해야 한대. 수술비에 나중에 재활 치료비까지 합하면 총 5천만 원이 필요하대. 유나, 5천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이건 목숨이 달린 일이야. 우리가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5천만 원. 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최근 재료비로 큰 돈을 지불해서 계좌에 남은 유동 자금이 딱 그 정도였습니다. 저는 망설여졌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 돈은 스튜디오 5년에 필요한 핵심 자금이었습니다. 만약 전부 인출하면 앞으로 몇몇 프로젝트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준영은 제 마음을 꿰뚫어 본 듯 이어서 말했습니다. 유나, 네가 곤란한 건 알지만 엄마는 내 친어머니잖아. 내 월급 카드에는 몇백만 원밖에 없어. 턱없이 부족해. 지난 몇 년 동안 집안 살림은 전부 네가 책임져 왔잖아. 그의 목소리에는 전부 네가 책임져 왔잖아. 이 돈을 마련할 수 있는 건 너밖에 없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 엄마를 살려준다고 생이다. 결혼 8년 동안 준영은 큰 능력은 없었지만 저에게는 나름 다정했습니다. 평소 집안일도 많이 해줬고 제가 야근하고 늦게 돌아오면 불을 켜놓고 기다리며 따뜻한 밥을 차려주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가 아무리 저에게 무심하셨더라도 지금 생사의 기로에 놓인 상황에서 제가 돕지 않으면 제 마음도 편치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준영에게 말했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갈게. 돈은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전화를 끊고 저는 고객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남은 일을 조수에게 맡긴 뒤 차를 몰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중앙병원 중환자실 입구에 도착하니 준영이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움켜쥐고 있었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초췌해 보였습니다. 제가 오자 그는 벌떡이며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제가 오자 그는 벌떡 일어나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유나, 드디어 왔어. 의사 선생님이 방금 또 재촉하셨어. 오늘 중으로 가셨어. 저는 수납 창구로 가서 직원에게 물었고 직원은 이경숙 여사님의 수술비가 총 5천만 원이고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계좌에 찍힌 숫자를 보며 이를 악물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송금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5천만 원이 그렇게 빠져나갔습니다. 휴대폰에 출금 알림이 떴을 때 제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수납을 마치고 준영에게 돌아왔습니다. 돈은 이미 냈어. 의사 선생님은 언제 수술하신대? 준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얼굴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잘 됐어. 지금 바로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릴게. 아마 내일 바로 잡힐 거야. 유나, 정말 우리 집안의 큰 은인이야. 그는 말하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한 가족인데 뭘 그런 말을 해. 어머니만 괜찮으시면 됐지. 그날 저녁 저는 병원에서 준영과 잠시 함께 있다가 그가 계속 중환자실 문 앞에서 식사도 하지 않고 지키고 있는 것을 보고 병원 근처 식당에서 죽과 간단한 반찬을 사다 주며 따뜻할 때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는 죽을 받아들며 또다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나 때문에 걱정하게 해서 미안해.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말 마. 돌보는 건 당연한 일이야. 준영은 저에게 먼저 집에 가서 쉬라고 했고 내일 또 와서 교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전화해달라고 신신당부한 뒤에야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에 돌아와 지친 몸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낮에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니 여전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행히 수술비가 마련되었으니 시어머니께서 무사히 위기를 넘기시길 바랐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준영에게 메시지를 보내 그도 쉬라고 말하려 했지만 그가 이전에 보낸 몇 통의 걱정 메시지에 답장이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바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씻고 나서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5천만 원의 송금이 저와 가장 가까운 두 사람의 본 모습을 보게 하고 제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7시도 안 돼서 잠에서 깼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찾아 준영이 시어머니의 상황에 대해 메시지를 보냈는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카카오톡을 열었지만 그의 메시지도 부재중 전화도 없었습니다. 제 마음이 조금 불안해졌습니다. 어제 수술비를 냈으니 의사 선생님이 수술 시간을 정했을 텐데 준영이 저에게 알려줬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휴대폰을 들고 그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쪽은 어때? 수술은 언제로 잡혔어? 메시지를 보내고 저는 일어나 씻고 간단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1시간 넘게 기다렸지만 준영에게서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초조해져서 바로 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때부터 제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혹시 시어머니 수술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아니면 준영이 너무 피곤해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저는 생각할수록 걱정이 커져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병원으로 가보려고 했습니다. 막 현관문으로 향하는데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 서연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서연은 스위스로 시집간 지 몇 년이었는데 효주한 저와였습니다. 서연은 스위스로 시집간 지 몇 년이었는데 평소 저희는 자기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그녀는 새어머니가 입원했다는 사실을 알고 어제도 저희는 자신을 알고 어제도 저를 따는 사실을 알고 준영이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안 봐서 그쪽이 어떤지 모르겠어. 서연은 전화 저편에서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너 병원에 가기 전에 내 말 좀 들어봐.
너무 흥분하지 말고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말해봐. 나 흥분 안 해. 서연이 말했습니다. 나 방금 스위스의 어느 호수변을 산책하다가 준영이랑 너무 닮은 두 사람을 봤어. 처음엔 내가 잘못 본 줄 알았어. 네 시어머니가 위독해서 수술해야 한다고 했으니 스위스에 있을 리가 없잖아. 그런데 자세히 다시 보니 그 남자분이 입은 점퍼가 작년에 네가 준현이한테 사준 그 진한 파란색 방수 점퍼였어. 그리고 그 여자분 헤어스타일이랑 몸매가 네 시어머니랑 똑같더라. 두 사람이 웃으면서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얼마나 활기차 보이던지 아픈 사람 같지 않더라. 제 머릿속이 웅웅거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몽둥이로 세게 때린 것 같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서연아, 잘못 본 거 아니야? 우리 시어머니 어제까지 중환자실에서 수술 기다리고 계셨는데 스위스에 갈 리가 없잖아. 서연이 말했습니다.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정말 똑똑히 봤어. 절대로 잘못 본 게 아니야. 내가 영상도 찍었으니까 직접 봐봐.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연이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광경은 제 온몸의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영상 속은 분명 스위스의 아름다운 호수변이었습니다. 준영은 제가 사준 그 진한 파란색 방수 점퍼를 입고 손에 카메라를 든 채 옆에 있는 여자에게 웃으며 사진을 찍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제 시어머니 이경숙 여사님이었습니다. 그녀는 빨간색 점퍼를 입고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넘겼으며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 활기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픈 기색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진을 찍고 나서 손을 잡고 호수변을 산책하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영상을 보며 저는 어지럼짐을 느끼며 쓰러질 뻔했습니다. 어제 준영은 전화로 울면서 시어머니가 위독하시다며 5천만 원의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저에게 애원했습니다. 저는 부부의 정과 시어른이라는 생각에 망설임 없이 돈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그들은 전혀 아프지 않았고 제가 힘들게 번 돈을 가지고 스위스로 여행을 간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감히 공모해서 저를 속이다니. 거대한 분노와 서운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거대한 분노와 서운함이 부들부들 떨렸고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8년간의 부부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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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년간의 부부의 정. 저는 현관문 계단에 앉아 한참 동안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울어봤자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대로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감히 저를 속였다면 그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눈빛을 단호하게 바꿨습니다. 증거를 모아서 그들이 저를 속인 대가를 제대로 치르게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던 번호를 찾았습니다. 그 번호는 예전에 친구가 남편의 외도를 잡을 때 소개시켜준 사설 탐정의 번호였습니다. 아주 믿을 만하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사설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사람을 조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명은 제 남편 준영이고 다른 한 명은 제 시어머니 이경숙입니다. 저는 그들이 공모해서 제 돈을 가로챈 것뿐만 아니라 제 남편이 혼내주시고 아시는 상황을 제 시어머니 아로챈 것뿐만 아니라 제 남편이 혼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의심합니다. 최대한 자세하게 증거를 수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용은 먼저 계약금을 일부 지불하시고 사건이 명확해지면 잔금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저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비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증거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준영과 이경순 여사님의 기본 정보와 사진을 탐정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준영에게 송금했던 기록,
준영이 울면서 수술비를 요구했던 녹음 파일 저는 자동 녹음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을 모두 정리하여 보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치고 저는 일어서서 옷에 묻은 먼지를 털었습니다. 나 유나는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내 돈을 가로채고 나를 우습게 보려 한다면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나는 그들에게 나를 배신하고 속인 대가가 얼마나 비참한지 알려줄 겁니다. 사설 탐정과의 전화를 끊고 저는 마음속의 분노를 억누르며 집 안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제 먹다 남은 죽이 놓여 있었는데 이제 보니 역겨울 따름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서연이 보내준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준영의 비굴한 모습과 시어머니의 의기양양한 웃음이 두 개의 바늘처럼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문득 몇 달 전 준영이 늘 회사 야근이 많다고 말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때로는 밤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스튜디오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에게 몸조심하라고만 당부했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그 소위 야근이라는 것이 시어머니와 함께 이 사기극을 계획했던 것일 수도 있고 심지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러 간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할수록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집안 서랍들을 뒤지며 혹시 단서가 될 만한 것이 없는지 찾아봤습니다. 준영의 월급 카드는 늘 그가 직접 관리했고 저는 그의 돈에 대해 한 번도 관여한 적이 없었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서로 신뢰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제 보니 그 신뢰는 그저 웃음거리였습니다. 저는 그가 신분증 등을 보관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외에 몇 장의 은행 카드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본 적 없는 신용카드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영수증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영수증을 꺼내보니 보석상, 고급 레스토랑, 명품 매장의 소비 내역으로 가득했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 내역은 심지어 수진이라는 여자에게 곡 10만 원을 송금한 기록이었습니다. 수진이라는 이름은 제게 익숙했습니다. 준영이 전에 그들 회사의 새로운 인턴인데 아주 예쁘다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그에게 밖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그는 제가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것이라며 수진은 갓 졸업한 순진한 아가씨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보니 순진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불순한 관계였습니다. 저는 소비 내역을 사진으로 찍어 잘 보관한 뒤 신용카드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아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척했습니다. 저는 아직 모든 것을 터놓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손에 든 증거는 아직 부족했습니다. 사설 탐정 쪽에서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들에게 결정타를 날릴 작정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평소처럼 스튜디오에 출근했습니다. 다만 얼굴에는 평소의 웃음기가 사라졌고 마음속에는 커다란 돌덩이가 짓누르는 듯했습니다. 준영은 가끔 저에게 카톡을 보내 시어머니가 아직 중환자실에 계시고 상태가 좋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고 자기가 잘 돌보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를 볼 때마다 저는 엄청난 비웃음을 느꼈고 당장이라도 그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날 오후 사설 탐정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중요한 단서가 있으니 자기 사무실로 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조수에게 몇 마디 당부하고 차를 몰고 갔습니다. 탐정 사무실에 도착하니 그가 서류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유나 씨, 제가 알아낸 것들입니다. 한번 보시죠. 안에는 몇 개의 녹음 파일과 영상이 있었습니다. 한 파일은 준영과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어떻게 제 돈을 가로챌지 상의하는 대화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준영아, 유나가 5천만 원을 순순히 내줄까? 제 스튜디오가 돈은 잘 버는 것 같지만 현금은 잘 버는 것 같지만 현금은 별로 없을지도 몰라. 준영이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 내가 울면서 부탁하면 유나는 마음이 약해서 분명 줄 거야. 돈 받으면
우리 먼저 스위스에 가서 한바탕 놀고 올게. 남은 돈으로는 엄마 금팔찌 큰 걸로 바꿔주고 수진이한테 명품 가방도 사줄 거야. 걔가 요즘 계속 갖고 싶다고 말하거든.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우리 아들이 최고야. 하지만 유나가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해야 해. 우리가 놀다 오면 수술이 성공해서 집에서 요양해야 한다고 말하면 돼. 그럼 쟤도 더 이상 의심 안 할 거야. 다른 녹음 파일은 준영과 수진의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준영은 전화로 수진에게 스위스에서 돌아오면 저와 이혼하고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고 이 녹음들을 들으니 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고 준영에 대한 마지막 남은 감정마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제 돈을 가로챘을 뿐만 아니라 제 등 뒤에서 불륜을 저질렀고 심지어 저와 이혼하고 제 재산을 가로챌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탐정에게 말했습니다. 이 증거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단서가 있다면 계속 조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용은 제때 지불하겠습니다.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유나 씨, 걱정 마십시오.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탐정 사무실을 나와 저는 스튜디오로 돌아가지 않고 한강변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강바람이 얼굴에 차갑게 스쳤지만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모든 증거를 클라우드에 백업하고 또 한부를 복사해서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폭로할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준영, 이경숙, 그리고 그 수진, 당신들이 내게 진 빚, 나는 한 푼도 남김없이 이자와 함께 돌려받을 겁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쉽게 성공하게 두지 않을 겁니다. 당신들의 모든 행동에 대해 가장 비참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한강변에서 돌아온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모든 계획을 세운 상태였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출퇴근했습니다. 심지어 준영에게 시어머니 경세가 어떤지 묻는 메시지를 먼저 보내기도 했습니다. 준영은 매번 대충 답장하며 아직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고 일하라고 했습니다. 그저 그가 제 발로 함정에 걸려들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밤 8시가 넘어서 현관문 잠금 장치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영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편안한 옷차림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고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을 보자마자 그는 곧바로 슬픈 표정으로 바뀌어 제 옆에 앉아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유나, 지난 며칠 동안 고생 많았어. 며칠 뒤면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을 거래. 저는 손을 빼서 식탁 위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정말 잘 됐네. 그런데 수술같이 큰일인데 왜 나한테 영상통화로 보여주지 않았어? 나 지난 며칠 동안 걱정돼서 잠도 못 잤는데. 준영은 눈빛이 흔들리더니 서둘러 말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는 영상통화가 안 돼. 안에 환자들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까봐 그랬어. 게다가 나 지난 며칠 있다가 그랬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불안했으며 방금 전의 침착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당신들이 내가 힘들게 번 5천만 원을 가지고 스위스에서 흥청망청 쓰는 건 괜찮고 다른 사람이 보는 건 안 된다는 거야? 준영, 네 양심에 손을 얹고 말해봐.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그때 준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받으려 했지만 제가 그의 휴대폰을 낚아채 스피커폰으로 연결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휴대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준영아, 집에 도착했니? 유나가 눈치 못 챘겠지? 우리가 스위스에서 산 물건들 유나에게 절대 들키면 안 돼. 참, 수진이한테는 연락했니? 실명품 가방 기다리고 있을 텐데. 시어머니의 말은 마치 준영의 얼굴을 강하게 때리는 소리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다 하얗게 변해올랐다 하얗게 달아올랐다 하얗게 변했고 휴대폰을 빼앗으려 휴대폰을 빼앗으려 그리고 말씀하신 수진이는 제가 꽉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더 이상 숨길 필요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제 돈으로 여행 가고 첩을 먹여 살리는데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세요? 전화 저편의 시어머니는 잠시 멍해지더니 이내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나, 무슨 헛소리야. 무슨 척? 나랑 준영이가 스위스에 간 건 병 때문이야. 그쪽 의료시설이 좋아서 국내에서는 치료할 수 없는 병이라 외국에 가서 진료받을 수밖에 없었어. 저는 휴대폰을 꺼내 탐정이 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그럼 이것 좀 들어보세요. 이건 당신과 준영 씨가 저에게 5천만 원을 가로챈 양씨가. 녹음 파일 속에서 시어머니와 준영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어떻게 저에게 울면서 돈을 요구할지, 어떻게 아픈 척 거짓말을 꾸며낼지, 어떻게 제 돈으로 여행 가고 물건을 살지 상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전화 저편의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전화 저편의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격분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나, 네가 감히 우리 대화를 몰래 녹음했어. 너 정말 교화를 몰래 녹음했어? 우리 집안에요. 저는 화가 나서 웃었습니다. 제 돈은 제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루에 5시간만 자면서 번 돈이에요. 당신들 집안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준영, 결혼 8년 동안 집안 살림은 모두 제가 책임졌어요. 당신 월급 몇백만 원은 당신 혼자 쓰기에도 부족했으면서 심지어 제 돈을 몰래 빼돌려 첩을 먹여 살렸다니. 당신 정말 역겨워요. 준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얼굴에 사악한 표정을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유나, 네가 다 알았다니 나도 더 이상 숨기지 않을게. 맞아. 우리가 너한테 5천만 원을 가로챈 것도 사실이고 나 수진이랑 사귀는 것도 사실이야. 너랑 결혼한 8년 동안 매일 내가 잘난 척하는 모습에 질렸어. 이 집이 너 없이는 안 되는 것처럼 굴고. 솔직히 말할게. 난 오래전부터 너랑 같이 살기 싫었어. 살기 싫으면 이혼하면 되잖아.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내 돈을 가로채고 나를 배신해서는 안 됐어. 준영, 당신과 당신 어머니, 그리고 그 수진이까지. 당신들이 내게 진 빚, 나는 한 푼도 남김없이 돌려받을 거야. 준영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돌려받아? 유나, 너무 순진한 생각 마. 그 5천만 원은 이미 우리가 거의 다 써버렸어. 여행 가고 물건 사고 수진이 가방 사주고 한 푼도 안 남았어. 게다가 우리는 부부잖아. 네 돈이 내 돈이고 내가 내 돈을 쓰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의 뻔뻔한 얼굴을 보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식탁 위 물컵을 들어 그의 얼굴에 물을 끼얹었습니다. 준영, 양심 좀 있어. 내 돈이 언제부터 네 돈이 됐어? 두고 봐. 내가 너한테 날 속인 대가가 뭔지 보여줄 테니. 준영은 얼굴에 물을 맞고 격분하여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유나, 감히 나한테 물을 뿌려. 너 두고 봐. 그는 말을 마치고 여행 가방을 들고 문을 세게 닫고 나갔습니다. 그의 비참한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에는 슬픔 대신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8년간 지속된 이 결혼은 드디어 끝이 나는구나. 하지만 저는 그들을 그렇게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모든 행동에 대해 가장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준영이 문을 쾅 닫고 나간 그 순간 저는 오히려 완전히 평온해졌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어지러운 것들을 정리하고 태블릿과 휴대폰에 담긴 증거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사촌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사촌 오빠는 변호사인데
주로 이혼 및 재산분해 관련 사건을 다루며 경험이 아주 풍부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저는 준영과 시어머니가 저에게 5천만 원을 가로챈 일, 준영의 혼의 관계, 재산 은닉 등에 대해 제가 가진 증거들을 포함하여 모든 전후 사정을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오빠는 제 말을 듣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나야, 당황하지 마. 이건 네가 이길 싸움이야. 첫째, 너 결혼 전에 재산 공증했잖아. 네 스튜디오 자산, 결혼 전에 산 집 모두 네 개인 재산이야. 준영은 분할할 권리가 없어. 둘째, 그가 네 개인 재산을 가지고 여행 가고 첩을 먹여 살린 건 악의적인 낭비에 해당해. 넌 전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심지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 그리고 그가 부부 공동재산을 은닉한 행위도 증거가 확실하면 법원에서 네가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거야. 제 마음속에 돌덩이가 내려앉았습니다. 오빠, 그럼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말했습니다. 오빠가 말했습니다. 일단 모든 증거를 정리해둬. 송금 기록, 녹음 파일, 영상, 소비 증빙 자료, 사설 탐정의 사진, 그리고 결혼 전 재산 공증 서류, 네 은행 거래 내역까지 내일 나한테 가져와. 내가 소장을 작성해 줄게. 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해서 5천만 원 반환을 요구하고 네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그리고 그가 빈손으로 나가게 해야 해. 오빠와의 전화를 끊고 저는 밤새도록 모든 증거를 정리하여 파일철에 분류해 넣었습니다. 두툼한 증거 서류들을 보니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결혼 전에 엄마가 저에게 재산 공증을 하라고 권유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사람 마음은 알 수 없는 법이니 사람을 경계하는 마음은 버리지 말라고 하셨죠. 그때는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서로 신뢰해야 한다고 여겼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엄마 말을 듣고 공증을 해둔 것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 정말 하늘을 불러도 답이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증거들을 들고 오빠를 찾아갔습니다. 오빠는 꼼꼼히 살펴본 뒤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유나야, 이 증거들 너무 충분하다. 녹음 파일, 영상, 송금 기록까지 다 있고 준영이 첩한테 돈 쓴 증빙 자료까지, 그리고 결혼 전 재산 공증 서류까지. 이 소송은 무조건 이겨. 오빠는 그날 바로 소장을 작성해 주었고 오후에 저희는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에서 소장을 접수하고 준영에게 소환장을 발송했습니다. 약 사흘 뒤 준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유나, 네가 감히 나를 고소해? 너 미쳤어? 당장 소송 취하해. 안 그러면 네 스튜디오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준영, 여기서 나를 위협하지 마. 당신이 그 역겨운 짓들을 저지를 때는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 안 했니? 말해줄게. 내가 소송을 취하하는 일은 없어. 당신이 5천만 원을 돌려주고 빈손으로 나가기 전에는. 아니면 법정에서 보자. 준영은 격분하여 말했습니다. 유나, 너무 심하잖아. 그 돈은 이미 다 써버려서 돌려줄 수 없어. 그리고 부부 공동재산은 반반 나눠야지. 나더러 빈손으로 나가라고? 말도 안 돼. 부부 공동재산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영, 잊지 마. 우리 결혼 8년 동안 집안 살림은 모두 내가 책임졌어. 당신 월급은 거의 다 당신 혼자 썼고 심지어 내 돈을 몰래 빼돌려 첩을 먹여 살렸지. 당신이 말하는 부부 공동재산이 대체 얼마나 되는데? 그리고 결혼 전 재산 공증에 명확히 쓰여 있잖아. 내 스튜디오, 내 집 모두 내 개인 재산이야. 당신은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어. 준영은 제가 결혼 전 재산 공증을 했을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그는 잠시 멍해지더니 이내 말했습니다. 네가 감히 나를 미리 경계했단 말이야? 유나, 너 정말 교활하구나. 내가 교활하다고? 저는 화가 나서 웃었습니다. 만약 당신들이 공모해서 나를 속이고 배신하지 않았다면
내가 당신을 경계할 필요가 있었을까? 준영, 당신이 먼저 나를 배신했으니 내가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당신이 은닉한 1,500만 원의 공동예금, 그리고 내 돈으로 수진이에게 사준 보석과 가방들. 이 모든 증거가 내게 있어. 법원은 당신에게 모든 것을 돌려주라고 판결할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준영이 쉽게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힘든 싸움이 남아있겠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손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도 있으니 법이 저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 이경숙 여사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우리 집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유나, 네가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여자니? 우리 아들이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건 그렇다 쳐도 빈손으로 나가라고 하다니. 우리 모자를 죽일 작전이니. 저는 현관문에 서서 그녀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당신들이 제 5천만 원을 가지고 스위스로 여행 가고 준영 씨는 제 등 뒤에서 첩을 먹여 살렸잖아요. 당신들이 그런 짓들을 저지를 때는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제가 당신들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그가 빈손으로 나가는 건 이미 제가 봐준 거예요. 시어머니는 울음을 멈추고 벌떡 일어나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유나, 엄마가 잘못했어. 다 엄마 잘못이야. 한순간 어리석어서 준영이랑 같이 너를 속였어. 그 5천만 원은 우리가 어떻게든 마련해서 돌려줄게. 소송 취하해주면 안 될까? 준영이는 직장을 잃으면 안 돼. 이 집을 잃으면 안 된다고. 저는 손을 빼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잘못을 하세요? 당신들이 저를 속일 때는 결과에 대해 생각 안 했어요? 5천만 원은 당연히 돌려받을 거고 이혼도 할 거예요. 이혼도 할 거예요. 준영 씨의 직장은 그가 저지른 일이지 저와는 상관없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단호한 태도를 보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유나, 너무 잘난 척하지 마. 네가 이혼하면 잘 살 것 같아? 35살 먹은 여자가 스튜디오 운영한다고 누가 너를 원하겠어? 말해줄게. 제가 말한 대로 실행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스튜디오에 가서 정말 소란을 피울 용기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저를 째려보고는 투덜거리며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비참한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에는 동정심이라고는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저를 속일 때 얼마나 의기양양했는지 지금은 그만큼 비참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 그들의 모든 행동에 대해 더욱 혹독한 대가를 뿐이며 시어머니가 돌아간 지 며칠 후 저는 고객의 디자인 작업을 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때 스튜디오 문이 갑자기 맹렬하게 열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준영이 그 수진이라는 인턴과 시어머니 이경순 여사님을 데리고 세 사람이 기세등등하게 들이닥쳤습니다. 스튜디오 직원들은 모두 깜짝 놀라 하던 일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노출이 심한 원피스를 입고 준영의 팔짱을 낀 채 도발적인 미소를 띠고 있었고 눈빛에는 의기양양함이 가득했습니다. 준영은 제 책상 앞으로 걸어와 탁자를 세게 치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나, 오늘 당장 소송 취하해. 안 그러면 여기서 소란 피워서 네가 사업을 못하게 만들 거야. 저는 손에 든 펜을 내려놓고 평온하게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준영, 여기는 내 스튜디오야. 당신들이 함부로 날뛸 곳이 아니야. 여기서 소란 피우면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야. 수진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나 언니, 사람 사는 게 다 그렇고 그런 건데 나중에 좋게 헤어져야죠. 준영 오빠는 마음속으로 저를 사랑해요. 저희 좀 이어주세요. 그 5천만 원은 준영 오빠한테 주는 헤어지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언니 돈도 많으신데 그 정도는 아깝지 않잖아요?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돈이 많은 건 내가 직접 번 돈이야. 왜 당신들한테 헤어지는 선물로 줘야 해? 그리고 당신, 갓 졸업한 아가씨가 제대로 일할 생각은 안 하고 왜 첩이 돼서 남의 가정을 파괴하려 해?
창피하지도 않아? 수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빨개졌습니다. 그녀는 발을 동동 구르며 준영에게 말했습니다. 준영 오빠, 네가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봐요. 준영은 즉시 수진을 감싸며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유나, 너무 심하잖아. 수진이는 너보다 어리고 예쁘고 다정해. 나는 수진이랑 같이 있어야 행복해. 당장 소송 취하하고 우리한테 2천만 원을 더 줘. 그럼 우리가 너한테서 완전히 사라져 줄게. 안 그러면 우리가 매일 여기 와서 소란 피울 거야. 시어머니도 거들며 말했습니다. 네가 우리 요구 안 들어주면 우리가 매일 와서 네 고객들한테 네가 얼마나 잔인한 여자인지 알려줄 거야. 그래서 네 사업 망하게 할 거라고. 저는 그들 세 사람의 추악한 얼굴을 보며 전혀 화가 나지 않고 오히려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서랍에서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바로 시어머니와 준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저에게 5천만 원을 가로챌지 상의하는 대화였습니다. 준영아, 유나 그 스튜디오에서 돈 많이 벌었잖아. 걔를 속이지 누굴 속여? 엄마 걱정 마. 내가 울면서 부탁하면 걔는 분 가방 갖고 싶어 하니까 그것도 써줘야 해. 엄마, 내가 울면서 부탁하면 걔는 분명히 받을 수 있을 거야. 돈 받으면 우리 수 있을 거야. 녹음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스튜디오의 모든 사람이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준영과 시어머니를 비웃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준영과 시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이런 것까지 녹음했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수진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녀도 준영과 시어머니가 사기 수법으로 돈을 마련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저는 녹음을 끄고 말했습니다. 준영, 이경숙. 당신들 아직도 할 말이 있어? 여기서 소란 피우면 내가 타협할 줄 알아? 내가 말해줄게. 불가능해. 저는 휴대폰을 들고 경찰에 신고하려 했습니다. 준영은 그 모습을 보고 서둘러 저를 말렸습니다. 신고하지 마, 유나.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여기 와서 소란 피우면 안 됐어. 시어머니도 서둘러 말했습니다. 그래, 유나. 우리 지금 갈게. 지금 갈게. 수지는 이 광경을 보고 얼굴에 의기양양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준영의 팔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준영 오빠, 설마 그 5천만 원이 이런 식으로 마련된 거였어? 나한테는 자기가 직접 번 돈이라고 속였잖아. 내가 오빠를 잘못 봤어. 말을 마치고 수지는 돌아서서 뛰쳐나갔습니다. 준영은 그녀를 쫓으려 했지만 제가 그를 불렀습니다. 준영, 쫓아가지 마. 당신 같은 사람은 누구와 함께하든 행복할 수 없어. 그리고 경고할게. 앞으로 다시는 내 스튜디오에 와서 소란 피우지 마. 안 그러면 나는 경찰에 신고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증거를 당신 회사에 보내서 당신을 완전히 끝장낼 거야. 준영의 얼굴은 파랗게 질렸다 하얗게 변했습니다. 제가 말한 대로 실행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의 회사는 공기업이라 직원의 품행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그가 혼의 관계를 맺고 아내의 돈을 가로챈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분명 그를 해고할 것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악독하게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유나, 너 두고 봐. 그리고는 시어머니를 끌고 비참하게 스튜디오를 떠났습니다. 그들이 황급히 도망치는 뒷모습을 보며 스튜디오 직원들은 모두 저에게 박수를 쳤습니다. 조수 소희 씨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유나 실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진작에 그들에게 본때를 보여줬어야 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들 하던 일 계속해. 그들 때문에 우리 업무에 방해받지 말자. 책상으로 돌아와 앉으니 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상쾌했습니다. 그들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망신시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니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분노가 드디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정한 하이라이트는 앞으로 있을 법정에서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든 행동에 대해 가장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준영 일행에게 망신을 준 지 며칠 후 법원의 재판 통지서가 내려왔습니다. 재판이 열리는 날 저는 단정하고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사촌 오빠와 함께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준영과 시어머니도 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구겨진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전에 스위스 여행에서 의기양양하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판사는 양측에게 사건 경위를 진술하게 했습니다. 준영은 여전히 변명하며 그 5천만 원은 제가 시어머니의 병 치유를 위해 자발적으로 준 것이지 그들이 가로챈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제가 결혼 생활 내내 독단적이고 가정을 돌보지 않아 부부 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옆에서 거들며 제가 불효하고 그의 몸을 돌보지 않았으며 그가 아픈 척했다고 모함했습니다. 저는 비웃으며 그들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오빠가 바로 제가 가진 증거들을 판사에게 제출하게 했습니다. 송금기록, 준영이 저에게 돈을 애원하는 녹음 파일, 서연이 보내준 영상, 사설 탐정의 사진, 준영이 수진에게 돈을 쓴 소비 증빙 자료, 그리고 결혼 전 재산 공증 서류. 오빠는 판사에게 말했습니다. 판사님, 이 증거들은 피고 준영과 피고 이경숙이 악의적으로 공모하여 병을 위장한 거짓말을 꾸며내 원고 윤아의 개인 재산 5천만 원을 가로채 여행과 낭비에 사용했음을 충분히 증명합니다. 또한 피고 준영은 혼인 기간 동안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으며 부부 공동 재산을 요구하며 피고 준영에게 가로챈 금액을 반환했겠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원고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합니다. 동시에 피고 준영에게 과실이 있으므로 빈손으로 나가도록 판결해야 합니다. 판사는 증거를 검토한 뒤 준영과 시어머니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더했습니다. 차롱성 같은 증거 앞에서 준영과 시어머니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고 얼굴은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준영은 여전히 발버둥치며 그 돈은 이미 다 써버려서 돌려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빠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돈을 다 썼다는 것은 반환을 거부할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피고 준영은 고정 수입이 있고 상환 능력이 있으므로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시어머니는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갑자기 저에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윤아,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나이가 많아서 한순간 어리석어서 잘못을 저질렀어.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라. 5천만 원은 우리가 천천히 갚을게. 준영이더러 빈손으로 나가게 하지 마. 걔가 재산이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니? 저는 그녀의 연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며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판사에게 말했습니다. 피고들의 행동은 저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희 사이에는 더 이상 어떤 좋은 관계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는 법원에서 법에 따라 판결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재판은 3시간 넘게 지속되었고 결국 판사는 변론 종결 후 선고 기일을 지정하며 휴정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준영이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윤아, 정말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해야겠어? 우리 부부였잖아. 정이라도 좀 남겨줄 수 없어?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내 돈을 가로챌 때, 내 등 뒤에서 불륜을 저지를 때 나에게 정을 남겨줄 생각은 안 했니? 준영, 당신이 먼저 나를 배신했으니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건 너무 늦었어. 말을 마치고 저는 돌아서서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약 보름 뒤 법원의 판결문이 내려왔습니다. 저는 판결문을 들고 이루 말할 수 없이 감격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원고 윤아와 피고 준영의 이혼을 허가한다. 피고 준영은 판결 효력 발생 후 15일 이내에 원고 윤아에게 가로챈 5천만 원을 반환하고 피고 준영이 은닉한 부부 공동재산 총 1,500만 원을 추징하여 전부 원고 윤아의 소유로 한다. 피고 준영은 원고 윤아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 500만 원을 지급한다. 원고 윤아의 결혼 전 재산 스튜디오, 부동산 등은 원고 개인 소유로 한다.
피고 이경숙의 소송 청구는 기각한다고 쓰여 있 소송 청구는. 즉 준영은 저를 속인 돈과 은닉한 돈을 모두 저에게 돌려줄 뿐만 아니라 저에게 500만 원을 배상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한 푼의 재산도 분할받지 못하고 정말 빈손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즉시 판결문을 사진 찍어 준영에게 보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준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울음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유나, 정말 나한테 이렇게 많은 돈을 갚으라고 할 거야? 그럼 당신 월급은 동결되고 저는 돈을 갚으라고 할 거야. 나 도저히 마련할 수 없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마련하든 못하든 그건 당신 일이야. 알아서 해. 전화를 끊고 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상쾌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서운함과 분노가 이 순간 드디어 사라졌습니다. 법은 저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었고 저를 배신하고 속인 자들도 마땅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제 모든 것을 되찾고 제 스튜디오를 잘 살아가면서 저를 무시하고 상처 준 살아가면서 저를 무시하고 상처 준 살아가면서 판결문을 받은 그날 오후 저는 특별히 반차를 내고 혼자 교외 온천 리조트로 차를 몰았습니다. 따뜻한 물속에 몸을 담그고 멀리 푸른 산과 나무들을 바라보니 몇 달 동안 제 마음을 짓눌렀던 우울함이 드디어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속임을 당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법정에서 대치하기까지 매일 긴장하며 혹시라도 실수할까봐고 법정에서 대치하기까지 매일 긴장하며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앞으로의 삶은 드디어 저 자신을 위해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5일의 이행 기간 동안 준영은 예상대로 제때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와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고 바로 오빠에게 강제 집행을 신청해달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곧바로 그의 월급 카드를 동결하고 그의 명의로 된 유일한 승용차도 압류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준영이 회사에서 직이 해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혼의 관계를 맺고 아내의 돈을 가로챈 사건이 누군가에 의해 회사에 알려졌고 상사는 그의 품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좋지 않은 영향을 미줄 수 있다며 일단 그를 직위 해제하고 반성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월급 수입도 끊기고 차도 압류당하자 준영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매일 저에게 전화하고 카톡을 보내 선처를 호소하며 강제 집행을 취소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처음에 그가 제 돈을 가로채고 저를 배신할 때는 선처할 생각도 안 했으면서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습니다. 며칠 더 지나자 시어머니 이경숙 여사님이 제 스튜디오 건물 아래로 찾아와 문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위층에서 내려와 머리가 하얗게 새고 초췌해진 그녀의 모습을 보았지만 제 마음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황급히 일어나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유나,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우리를 용서해줘. 안 그러면 우리 모자는 정말 살 수가 없어. 저는 손을 빼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처음에 당신들이 제 5천만 원을 가지고 스위스로 여행 갈 때는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법원 판결은 이미 내려졌어요. 저는 강제 집행을 취소할 수 없어요. 갚아야 할 돈은 당신들이 반드시 갚아야 해요. 시어머니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돈이 없어. 준영이는 직이 해제됐고 차도 압류당했어. 우리 밥 먹을 돈도 거의 없어. 유나, 우리 부부였던 정을 생각해서 우리를 좀 봐줘. 부부였던 정이요?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 당신들이 공모해서 나를 속일 때는 부부였던 정을 생각 안 했어요? 사람은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당신들이 잘못을 저질렀으면 반드시 그 결과를 감수해야 해요. 이 돈은 당신들이 오늘 갚든 내일 갚든 반드시 갚아야 해요. 다른 선택지는 없어요. 말을 마치고 저는 돌아서서 더 이상 그녀의 울부짖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저는 시어머니가 자신이 살던 낡은 아파트를 내놓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아파트는 준영의 아버지가 남겨주신 것으로 시어머니에게는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이제 빚을 갚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했으니 그녀의 탐욕에 대한 대가를 치른 셈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갔고 저는 모든 에너지를 스튜디오 운영에 쏟아부었습니다. 결혼 생활의 속박이 사라지고 가정 문제로 인한 내적 갈등이 없어지자 제 사업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스튜디오 규모를 확장했을 뿐만 아니라 몇몇 뛰어난 디자이너들을 새로 고용하고 여러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했습니다. 여가 시간에는 가장 친구 서영과 영상 통화를 하며 최근 삶을 공유했습니다. 유나, 너 지금 결혼했을 때보다 훨씬 예뻐졌다. 온몸에서 자신감 넘치는 빛이 나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아무런 걱정 없이 돈 벌 생각만 하고 인생을 즐길 생각만 하는데 안 예쁠 수가 있겠어? 일 외에도 저는 요가 수업과 베이킹 수업을 등록했습니다. 매일 퇴근 후나 주말에는 요가를 하고 디저트 만드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 삶은 충만하고 다채로워졌고 더 이상 예전의 억압감과 서운함은 없었습니다. 한 번은 백화점에 쇼핑하러 갔다가 우연히 준영을 만났습니다. 그는 값싼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초췌해 보였습니다. 수지는 그의 옆에 서 있었는데 얼굴에는 예전의 의기한 연한 대신 불평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은 저를 보자마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세련된 원피스를 입고 명품 가방을 메고 있었으며 화장은 깔끔했고 안색은 좋았습니다. 그들의 비참한 모습과 선명한 대비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저를 따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놀라움, 질투, 그리고 후회.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더 이상 저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준영과 시어머니는 지금 분명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후회할 약은 없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저를 속이고 배신한 결과 이런 비참한 결말을 맞이한 것은 모두 자업자득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결혼의 병고를 겪으면서 좌절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강해지고 독립적이 되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여자의 삶은 누구에게 의지하든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는 것만 못하다는 것을. 오직 자신이 강해져야만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생기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추구할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요. 지금의 저는 사업이 순조롭고 삶은 다채롭습니다. 제 곁에는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는 친구들과 저를 지지해주는 가족이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충만하고 즐겁습니다. 저는 미래의 삶이 분명 더욱더 좋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은 결국 제 뒤에 멀리 남겨져 더 이상 제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겁니다. 이것이 아마 가장 통쾌한 결말일 것입니다. 당신이 활짝 피어나면 나비는 저절로 찾아오고 당신이 빛나면 하늘은 저절로 모든 것을 준비해 줄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세요.